혹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 한 번쯤 알아보신 적 있으시죠? 임신하면 병원비 지원, 아이가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보육료 지원까지. 근데 막상 신청하려고 딱 보면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혜택마다 카리를 또 만들어야 하나 헷갈릴 때가 진짜 많잖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모든 과정을 카드 한 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최신 소식인데요. 이 카드가 정확히 무엇이고 2026년을 맞아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용카드 하나 새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정부가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전달할까, 바로 그 고민이 담겨 있는 정책이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여러 국가 지원 사업이 국민행복카드라는 하나의 창고로 통합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 자료를 보면 국민행복카드를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우처라는 말부터가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가장 쉽게 말하면 지정된 목적에만 쓸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권이요? 네. 예전에는 정부 지원이 주로 현금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돈은 꼭 병원비로만 쓰세요. 혹은 어린이집 보육료로만 결제하세요. 이렇게 용도를 딱 정해주는 거죠. 현금 대신 카드에 포인트처럼 충전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국민행복카드는 바로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상품권들을 한 곳에 모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전자지갑인 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육료 지원 받으려면 아이사랑 카드, 또 유치원비는 아이즐거운 카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사업마다 다 다른 카드가 필요했죠. 네, 그 불편함이 있었는데 2015년에 이 국민행복카드가 나오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군요. 한번 만들어두면 다른 지원을 신청할 때 그 기능이 그냥 이 카드에 추가되는 방식인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현금 지원은 사실 어디에 쓰이는지 통제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바우처는 정책 목표에 정확하게 돈이 쓰도록 유도할 수 있거든요. 국민행복카드는 바로 이런 정책적인 흐름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 즉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플랫폼에 지금 몇 개의 서비스가 담겨 있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무려 23가지나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대부분 임신, 출산, 보육처럼 아이 키우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서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물론 핵심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 원을 받는 첫 만남 이용권, 또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학비 같은 양육 관련 지원이 맞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기능이고요. 네. 근데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건 에너지 바우처였어요. 이건 취약계층에 전기나 가스 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난강비 지원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이것까지 한 카드에 묶이게 된 걸까요? 그 지점이 이 카드의 비전, 즉 생애주기 바우처 통합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네, 복지라는 게 아이를 키울 때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 카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따라가면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 이런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제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자, 예를 들어 한 젊은 부부가 있다고 하죠. 임신 사실을 알고 산부인과에 가서 국민행복카드를 처음 만듭니다. 이걸로 병원 진료비를 결제하고요. 한 1년 뒤에 아이가 태어나면 별도 신청 없이 바로 그 카드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걸로 유모차도 사고 아기 옷도 사고요. 와, 자동으로요? 네. 그리고 아이가 자라 유치원에 가게 되면 또 그 카드로 유아학비를 결제합니다. 맞벌이라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정부 지원금을 같은 카드로 지불하고요. 그러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분들이 노년이 되고 소득이 줄어서 겨울철 난방비가 좀 부담스러워진다? 그때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서 바로 그 쓰던 카드로 가스비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그렇게 쭉 따라가면서 보니까 정말 인생 카드 같은 느낌이네요. 만약에 혜택 받을 때마다 행정복지센터 가서 서류 내고 새로운 카드 발급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와,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요. 그렇죠. 확실히 그 심리적인 장벽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거죠. 한번 시스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적은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플랫폼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 잘 만들어진 플랫폼에 2026년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기존에는 BC, 롯데, 삼성, 신한, KB국민카드 이렇게 5개 카드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는데 여기에 현대카드가 신규 사업자로 참여하게 됐다는 게 이번 소식의 핵심입니다. 솔직히 저 처음 이 자료 봤을 땐 그래서 뭐? 싶었거든요. 카드사 하나 추가된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고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선택지가 5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국민의 선택권 확대인데요. 여기에서 선택권이 중요합니다. 선택권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어차피 정부 지원금 받아서 쓰는 기능은 다 똑같을 텐데요? 기능은 같죠. 하지만 그 카드를 둘러싼 부가 서비스가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카드는 연회비가 평생 무료일 수 있고 다른 카드는 특정 마트나 주유소에서 포인트를 더 많이 적립해 줄 수 있죠. 또 어떤 카드는 영화 할인을 많이 해줄 수도 있고요. 국민행복카드가 정부 바우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이제 국민들은 단순히 카드를 발급받는 걸 넘어서 자신의 소비 패턴에 가장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공공서비스의 시장의 경쟁 원리가 도입된 셈이군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백만 명의 잠재적인 주거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일 테니까 다른 회사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려고 막 노력할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모든 걸 다 직접 제공하는 대신 민간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거죠. 이건 효율성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는 복지 정책 자체에 집중하고 카드 발급이나 결제 시스템 운영, 고객 서비스 같은 건 가장 잘하는 민간 기업에 맡기는 거죠. 일종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현대카드가 바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 2026년 7월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는데 이게 그냥 카드 찍어내고 전산 등록하고 그런 것 이상의 작업인가 보죠. 그럼요. 이건 단순히 스위치 하나 켜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현대카드는 자사의 결제 처리 시스템을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원 전산망하고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기술적인 과제들이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린이집에서 50만 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럼 이 중에서 30만 원은 정부 보육료 바우처에서 나머지 20만 원은 여러분의 개인 계좌에서 정확히 빠져나가도록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검증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만큼 데이터 보안 역시 최고 수준으로 맞춰야 하고요. 몇 달의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복잡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였네요. 그럼 좀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카드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월부터는 현대까지 이 카드사들의 웹사이트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를 신청할 때 거기서 바로 원하는 카드사 상담원이랑 전화 연결을 요청하는 겁니다. 후자가 아무래도 더 편리하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신한 국민행복카드를 쓰고 있는데 현대카드가 새로 나왔으니까 바꿔야 하나? 아니면 뭘 새로 신청해야 하나? 이런 질문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정답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다입니다. 정말요? 네, 기존의 5개사 중 한 곳의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로 23중의 모든 바우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현대카드의 부가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서 갈아타고 싶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쓰시던 카드를 계속 쓰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의 장점이군요. 맞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생겼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매번 새로 가입하고 카드를 바꿀 필요 없이 기존 플랫폼의 기능만 쓱 추가되는 거니까요. 네,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이지만 정부의 행정비용, 더 나아가서 사화 전체의 비용을 줄이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새로운 혜택이 생길 때마다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수백만 명을 새로 가입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낭비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런 편의성이라는 장점 뒤에 숨은 단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제 카드 한 장에 저의 임신, 출산 기록, 자녀의 보육 정보, 심지어 우리 집 난방비 내역까지 다 담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그건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확대할 때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물론 현재 시스템은 각 바우처 정보가 분리돼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카드사는 결제 승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국민 행복카드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유출이나 오남용의 위험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편의성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영원한 딜레마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더 강력한 보안 체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 행복카드는 임신부터 양육, 그리고 에러지 지원까지 23가지에 이르는 국가 지원 사업을 카드 한 장으로 이용하게 해주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현대카드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자신의 소비 스타일에 맞는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6곳으로 넓어졌다는 점이고요.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국민행복카드 누리집 바우처.go.kr 이나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편의성과 선택권의 확대라는 렌즈로 이 카드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23종의 복지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지만 만약 이 플랫폼이 미래에 더 확장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 등본 발급이나 세금 납부 같은 행정 서비스, 더 나아가 도서관 이용이나 공공자전거 대여 같은 생활 서비스까지 이 카드 한 장으로 통합되는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작은 변화는 어쩌면 정부와 국민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편리해지는가만큼이나 우리의 데이터는 어떻게 보호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할 겁니다.